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요즘은 산불이나 태풍만이 재난은 아니죠. 사회적 재난도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오늘은 사회 안전망을 흔드는 디지털 범죄를 주제로 박기태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 119 출연은 오늘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전문 분야가 개인 회생과 파산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특별히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연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한 15년 정도 노숙인 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노숙인 봉사요? 그래서 뭐 대단한 원래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서울역에서 저 사람들은 뭘까 너무 궁금해서 좀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서울역 다시서기 지원센터라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에 들어가서 약간 일을 하게 됐고요. 지금도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숙인들 회생 파산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때 있으면서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많은 걸 느꼈던 게 어떤 사람이 노숙인이 되는가를 보면 물론 장애인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의 한 80% 이상은 빚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에요. 돈 문제군요, 돈. 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계셨던 분인데 원래 이발사신데 이분이 기능올림픽에서 메달도 따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발 기술에서는 엄청나게 뭐 최고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실 미국에 계셨으면 건물 하나 세웠겠죠. 엄청 돈을 많이 버셨겠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발소를 운영을 잘 해오셨던 거예요. 근데 해오셨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90년대 후반에 갑자기 아무도 이발소에 안 가는 세상이 갑자기 펼쳐집니다. 90년대 후반에?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에 무조건 이발소 가셨잖아요. 미장원? 그 뒤에는 미용실까지 된 거예요. 근데 미용과 이용은 다르죠. 미용실의 등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미용실을 남성들은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끝나고 90년대 후반부터 남성들도 미용실을 가게 된 시대가 생기면서 그렇죠. 이발소를 가지 않고 저도 미장원을 다니니까요. 상가마다 동네마다 있던 이발소들이 지금 다 있나요? 없죠. 시대가 바뀌었네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막 오늘 하루부터 안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그냥 확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끝나고 그냥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다가오냐면 이번 달에 적자가 뭐 몇백만 원 납니다. 다음 달은 또 메워요. 어떻게 빌립니다. 빌려서 넣으면 또 메워요. 이런 식으로 산업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을 겪으면서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당시엔 또 90년대 후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행빚을 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립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결국은 못 갚고 가족한테 돈을 빌렸는데 결국은 못 갚고 그러다 보면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 되면 사람은 굉장히 쉽게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요. 여기서 좀 나쁜 사람들은 이제 범죄로 나서게 되고 범죄로 안 나선 사람들은 노숙을 하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서울역에서 이런 빚 때문에 결국은 그 추적하다 보니까 빚 문제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것 때문에 빚 문제를 해결해 주면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변호사가 됐고 그 뒤에 이제 빚을 없애주는 문제 그러니까 제일 직접적인 건 회생 파산. 특히 법인보다도 개인의 회생, 개인의 파산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교훈을 얻고 그쪽 분야의 변호사가 되신 거네요. 근데 뭐 이렇게 대단히 처음부터 엄청나게 한 스텝 한 스텝을 다 기획한 건 아닌데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흘러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이런 디지털 범죄입니다.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데 사회적 재난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완벽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지금 보이스피싱 신고액이 올해만 1조예요. 1조. 그런데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보이스피싱 신고액은 전체의 절반이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의 실제로 경우. 피해액은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저만 해도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을 만약에 당하면 신고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어차피 못 찾을 걸 알기 때문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데 집중을 하지 이거를 고소를 해서 신고를 하고 이래서 찾을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신고액이 최소 2배다. 그러면은 올해만 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최소 2조다. 2조다. 1조가 신고액이니까 실제 예상 추정되는 피해액은 2조.
그 여기서 말씀드린 건 보이스피싱, 협의의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예. 뭐 기관 사칭이라든가 지인 사칭한 보이스피싱만 얘기하는 거고요. 예. 보이스피싱에 가까운 뭐 투자 사기, 리딩방, 로맨스 스캠 이런 것까지 합치면 그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예. 이게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면 사실 전 국민이 몇십만 원 이상씩 손해를 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건데 예.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우리 변호사님을 찾아와서 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도운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일단 굉장히 많은데 예. 좀 안타까운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문제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괜찮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제가 회생파산 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회생파산 그냥 빚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왜 빚이 생겼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보이스피싱인 경우. 애초에 신고할 생각조차 안 하고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조차 안 했는데 까보면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 때문인 경우가 너무 많은데 예. 그게 진짜 안타까운 경우들이죠. 예. 그래서 제가 해결해드리는 경우들도 되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예. 고소를 해서 실제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일단 돈을 찾아올 가능성이 낮다. 예. 그게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맨 그 중앙이 있습니다. 중앙은 보통 이제 해외에 나가 있거나 그러니까 몸통은 예. 주로 뭐 그게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예. 그 돈이라 계좌 돈 이런 것들은 다 해외나 뭐 이런 것들로 빼놓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돈을 찾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예. 대부분 돈은 어떻게 일부라도 찾는 경우들은 어떻게 찾냐면 예. 단순 수집책, 뭐 단순 모집책. 예.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떤 사람한테 입금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몸통에게 보내는 건데 그렇죠. 내가 입금한 이 계좌 예. 이 사람은 약간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예. 이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경우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나 몸통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경우는 대단히 낮아요. 예. 그런데 제가 도와드려서 그러면 성공한 적이 별로 없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성공한 적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예. 이유는 예. 처벌을 하는 것도 있고 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고소를 해서 내가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사기 피해 때문에 내가 빚을 지게 됐다. 예. 이 점을 입증해서 회생파산 등으로 빚을 결국은 없애준 사례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럼 국가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어쨌든 근데 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예. 내가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해서 나 때문이 아니라 사기 피해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다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입증하는 게 또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입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몸통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초기에 가해자에서 돈이 몸통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 몸통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만약에 돈을 받아낼 수 있다면 1차에서 받아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1차 같은 경우는 별 생각 없이 본인이 이제 일하게 된 20대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그런 친구들은 본인은 별 생각 없이 아르바이트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계좌 제공을 예. 했는데 예. 결국 고소가 들어오면 부모님이 뭐 도와주시거나 해서 피해 변제를 일부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돈을 받긴 합니다. 네. 그 경우가 아니면 국가로부터 빚을 없애주는 피해 보전을 받는 거. 두 가지 경우가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빚을 없애주는 건 아니고 국가가 채권자들한테 돈을 받지 말라고 명령을 해서 결국 빚을 없애주는 그런 경우들은 꽤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 로맨스 스캠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뉴스를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결혼 중개 미용자 30대 A씨. 한 여성과 연결돼 보름 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불쑥 부업을 제안했습니다. 여성에게 호감도 얻고 용돈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정된 주소로 물건을 주문하면 수수료를 받는 방식.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수료는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세금 명목의 돈을 더 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추가 송금까지 이어져 결국 2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거래 사이트도 가짜였습니다. 감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거친 후에 들어오니까 그거는 의심을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경찰은 피의자의 SNS 계정을 정지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도용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뷰티 모델인 이 30대 여성은 몇 달 전 한 남성에게 본인이 맞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사진을 가져다 결혼 중개 앱에 가짜 계정을 만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 사진들을 싹 다 긁어와서 그냥 하나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접근을 했다. 비대면 상태에서 앱을 통해 신뢰와 호감을 쌓고 금전적인 거래를 요구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중개 알선 회사나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고 투자를 하자 그러는 게 더더욱 신뢰를 얻기가 더 쉽잖아요.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로맨스 스캠, 연애 빙자 사기 사건은 1,200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자, 앞에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 사례를 뉴스로 지금 보셨는데 자, 예.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신뢰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지금 착취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말 그대로 로맨스. 예. 그러니까 예. 일종의 그게 꼭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예. 대부분 남녀 관계죠. 근데 꼭 남녀 관계가 아니라도 일종의 로맨스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걸 이제 통틀어서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거 왜 당하냐 도대체. 그렇지. 아,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그게 정말 돈을 달라 그러는데 투자하라 그러는데 그걸 확인도 안 해보고 바로 돈을 넘겼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것도 아예 그 전에 예. 애초에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가지고 예. 친해지자고 하는 거에 도대체 그걸 왜 하냐. 호기심.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실제 예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실제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나도 당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실제 예를 잘 몰라서 사실은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 그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 일단 남성을 상대로 하는 로맨스 스캠의 아주 전형적인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어떤 식이냐면 이렇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데서 갑자기 말을 걸어요. 예. 저한테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예. 뭐 안녕하세요, 뭐 김명성 씨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말이 옵니다. 그럼 예. 제가 아니요, 저는 박기태인데요. 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계정이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한글로 그렇게 말을 걸어서 저 박기태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어요. 제가 다음 달에 한국 여행을 가는데 가이드 김명성 씨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낚시한 네. 거네요. 그렇게 해놓고 밑에 한마디가 붙죠. 예. 제가 다음 달에 한국 여행 가는데 혹시 좋아하는 식당 같은 거 있으면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식당 하나 추천해 줄 수 있잖아요. 예. 특히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토속촌 삼계탕. 예. 어디 삼계탕집이 맛있어요. 하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말이 없었죠. 예. 다음 날 삼계탕 사진이 딱 와요. 그리고 누가 봐도 좀 이렇게 예쁘장한 여성의 손 뭐 이런 게 같이 찍혀서 옵니다. 와놓고 일본에도 삼계탕을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셔서 제가 삼계탕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 가면 꼭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요. 그래놓고 밑에 오빠는 오늘 뭐 드셨어요?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먹었는지까지는 얘기해줘도 되잖아요. 아, 그렇지. 그건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니니까. 아까 앵커님도 얘기하셨듯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투자를 하라고 하면 나한테 예. 돈을 달라고 하면 그때는 절대로 안 안 해야지. 하죠. 예. 그렇지만 이 정도 대안할 수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되게 심심한 경우들이 많고 또 뭐 특히 이제 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이 50대, 60대 남성이 많은데 이분들은 어쨌든 좀 예쁜 프로필을 가진 외국인 여성이 얘기를 걸면 그냥 얘기를 할 만한 거예요. 그것도 텔레그램으로. 그렇죠. 네, 적발되지도 않고. 적발되지도 않고. 예. 그래서 그냥 뭐 먹었다. 예. 오늘은 도가니탕을 먹었다가 사진을 보내요. 그럼 또 다음 날 도가니탕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해가지고 도가니탕이 이런 거군요. 서울 가면 꼭 먹어보고 싶어요. 이러면 이제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지고 제가 예를 들어 답이 늦으면 참고로 전 다 해봤습니다.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근데 예. 제가 좀 늦으면 막 연락이 옵니다. 왜 답을 안 해주세요? 오빠는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거의 한 3달, 4달을 예. 뭐 돈 달라는 얘기 이런 거 한마디를 안 하고 계속 신분을 쌓는 거군요. 그러면 사람이 하다못해 요즘에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 챗GPT랑도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정이 쌓인다고 하는데 프로필도 있고 사진도 보내요. 예. 통화도 합니다, 가끔은. 심지어. 이건 이제 뭐 뒤에서도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AI나 뭐 딥페이크 이런 걸 이용해서 영상 통화나 통화도 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의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마음이 쌓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은 하죠. 투자라거나 돈 내라고 하면 안 한다. 그렇지. 이 생각은 하고 있죠. 계속 경계감을 가지면서 친분을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돈 달라고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 돈을 줍니다. 거꾸로. 돈을 줘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뭐 얘기하다 보면 제 개인 사정이랑 얘기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이러는 거예요. 오빠가 3천만 원 부족하다는데 제가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보내드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이고 어쩌고 세금이고 어쩌고 문제가 생기니까 예.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요즘에 우리 일본에서 많이 쓰는 금 ETF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 제가 아이디 계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래놓고 아이디랑 비번을 줍니다. 예. 제가 아이디 비번으로 들어가면 예. 실제로 3천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예. 이건 투자 앱이라고 하는데 막 3,000이, 3,500, 3,010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받으면 제일 처음에 뭐 하시겠습니까? 딱 받았으면 빼고 그렇죠. 빼보죠. 빼고 싶죠. 어떻게 아십니까? 얼마 빼보시겠어요? 3,000 다 빼보시겠어요? 막 올라가고 있는데? 다 빼는 것보다는 진짜인지 아닌지 한 100만 원에서 200, 그쵸. 300 소액으로 빼고 싶어요. 네. 100만 원, 200만 저 걸린 거죠 지금? 네, 걸리셨습니다. 이미 여기 걸렸어요. 자,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예. 사람들이 다 안 빼요. 맞아. 출금 신청을 합니다. 아. 그냥 막 올라가고 있는데 출금 신청을 해봅니다. 해보면 3, 4일 뒤에 예.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들어오는군요. 돈이 들어와요. 그것도 한국인 계좌로 들어와요. 이제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것도 물어봐요. 이게 왜 한국인 계좌냐? 물어보면 사이트에서 이게 만약에 바로 들어오면 또 무슨 법 위반이라 한번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인 계좌다. 걱정하실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3천만 원은 담보 잡았다 생각하는 거죠. 3천 정도는 그쵸. 내가 언제든지 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3천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3,500, 4,000, 5,000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면 그것도-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가짜인가요 혹시?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냥 사이버머니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예. 자, 여기 5천, 6천이 돼 있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내 돈을 여윳돈을 좀 넣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000만 원, 2천만 원씩 돈을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내 돈이 한 3, 4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계좌 안에서는 1억이 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급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빼려고 합니다. 7, 8천 정도 한번 필요할 일이 생겼어요. 예. 빼려고 하는 순간에 얘기합니다. 걸렸다. 뭐 계좌가 압류가 됐다. 국세청에서 뭐가 압류가 됐다. 세금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데 한 번에 많이 빼기 위해서 뭐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먼저 1,0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 생각해 보시면은 1억인데 1,000만 원 쓸 수 있잖아요. 1억 예. 뽑기 위해 1,000만 원 쓸 수 있잖아요. 1,000만 원 넣습니다. 이 송금한 게 부정거래로 뭐가 막혔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돈을 더 요구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에 들어간 돈이 7, 8천 막 1억 이상을 넣게 되는 거예요. 매몰 비용의 함정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떤 돈을 찾기 위해 점점 더 돈을 내야 피해가 되는. 커지는 예.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고 어느 날 이 모든 건 출금이 되지 않고요. 저랑 연락했던 여성은 연락이 끊깁니다. 텔레그램이니까 뭐 찾을 길도 없네. 이게 자체가 요즘에는 로맨스 스캠이 특히 남성 대상으로 하는 로맨스 스캠들은 예. 그냥 단순히 돈을 주세요로 시작되지 않아요. 투자를 해주세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투자를 해라. 아니면 내가 무슨 쇼핑몰을 하는데 거기서 뭘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느 뭐 이런 무슨 금융 앱 같은,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익을 주는 방식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지금 딱 들어보시면 저도 걸린 것 같아요. 걸리실 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제가 영상 많아서 이 얘기 많이 하는 게 예. 여기서도 꼭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틀림없이 같은 상황에서 대화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지금 끊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매몰 근데 비용으로 매몰 비용 쓰시면 지금 돈이 들어갔잖아요. 일부가. 어떡합니까? 그거를 다 포기하고 끊는 게 지키는 겁니까? 일단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기서 멈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빠르게 고소를 하셔야 돼요. 왜 고소를 하셔야 되냐?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넣는다 그랬죠. 그 계좌는 어느 계좌일까요? 대부분 한국인 계좌입니다. 이 계좌 아까 맨 처음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저한테 누가 100만 원 제가 출금 신청하니까 입금했다 그랬잖아요. 예. 이 계좌 누가 돈 한국인 계좌군. 다른 피해자가 넣은 거예요, 저한테. 다른 피해자가 저한테 넣은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야, 3,000만 원 들어왔을 때 3,000 딱 빼고 다 빼버리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 3,000을 빼는 적만 있고 그 뒤에 내가 뭐 거래하는 적이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이 사람 입금한 사람도 피해자라고 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저를 고소할 겁니다. 그때 내가 답이 안 돼요. 나도 속아서 나도 피해자야. 아니죠. 누가 저는 믿어요? 돈을 3천만 원을 뺀 사람이 되는 거네요. 받아서 빼기만 한 사람. 너는 현금으로 줘서 윗선에 넘겼거나 네가 가진 사람이야. 너는 어쩜 몸통이 아닐까? 이 의심에 대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냥 그러면 이 덫에 들어온 상황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네요. 애초에 100만 원, 150만 원 출금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했더라도 어쨌든 그 상황에서 빠르게 스탑을 하셔야 되고요. 고소를 하셔야 되는 제일 큰 이유. 내가 고소를 안 하고 있잖아요. 누가 경찰한테 틀림없이 나를 고소합니다. 디펜스를 해야 되는군요.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피해자라는 걸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경찰한테 나중에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텔레그램 내역 이런 건 다 삭제될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희태 변호사님하고는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피해를 빨리 막고 혹시 지금이라도 지금 이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종료하고 네.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게 현재로서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건 거의 금융범죄인데요. 네. 아니, 완벽한 금융범죄입니다. 저 지금 경찰이 대응도 하고 있고 피해액은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피해액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경찰 신고만 가지고는 확실하지가 않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로맨스 스캠과 보이스피싱류가 이제 혼합이 되다 보니까 예. 어디까지가 정확히 로맨스 스캠인지를 파악하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정보원이 이걸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통계를 내는데 예. 보시면은 2018년에 17억 7천만 원, 2022년에 48억 6천만 원. 근데 현재는요. 예. 검찰에서 추정하기로 1,600억은 최소한 넘을 것 같다. 로맨스 스캠으로 피해를 받은 금액이 1,600억 원 정도 된다. 예. 그리고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어쨌든 신고액을 중심으로 추산을 하기 때문에 예. 최소한 그 2배에서 3배는 넘을 것이다. 예. 그리고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는 특히 자녀가 있거나 뭐 가정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더 조심스러워서 고소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아까 남자 사례를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50대, 60대 정도가 타겟이 된다. 자, 그러면 로맨스 스캠의 여성 피해자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남성 꼭 이 약간 유형이 주로 남성을 상대로 하는 거고 여성을 상대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여성 상대로 하는 그러니까 여성을 메인 타겟으로 하는 경우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예.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예. 번째는 사칭 사기입니다. 사칭. 사칭 사기는 어떤 거냐면 인스타그램 계정이에요. 예. 인스타그램 계정인데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죠. 이정재. 예. 이정재 명의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보면 보통 인스타그램 계정은 잠겨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잠겨 있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근데 저한테 이렇게 뭐 DM이라 그래서 예. 이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예. 제가 이정재인데 뭐 사진을 보니까 너무 괜찮다. 내지는 뭐 그동안 어떤 살아가는 얘기를 제가 봤는데 너무 공감이 된다. 이정재가 그렇게 메일을 보낼까요? 자, 이걸 의심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심을 하죠, 사람들이. 예. 의심을 하면 뭘 합니까? 그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 보죠. 일단 메일이 오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 계정은 볼 거 아니에요. 예. 보면 거의 한 7, 8년 전부터 본인의 아주 사적인 사진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셀카 이런 게. 예. 그리고 거기 보면 밑에 이정재라고 하면 그 친한 배우라 이런 사람들이 막 댓글 달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차피 프로텍트 계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계정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정재가 나한테 메일을 보냈다. 그럴 수도 개인적인 있잖아요. 메시지를 그리고 보냈다. 실제로 배우들이 그런 식으로 다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없냐? 있거든요. 아, 그 있을 수는 있죠. 뉴스에 보도되는 건들도 왜 접니까? 왜 의심해봐요. 왜 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당신에게 사랑에 빠졌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뭐 강아지 사진이 너무 예쁘네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 거는 방식들. 뭐 아이들이 사진이 너무 예쁘네요. 아 혼자 이렇게 키우신다고 하는데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너무 공감이 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와서 예.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다 보면 조금씩 친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이 이제 사칭 사기에선 거의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게 예. 아까도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거의 필수로 등장하는 게 인증샷. 인증샷. 그런데 AI로 만들기 너무 쉽습니다. 요즘 너무 쉽죠. 그리고 통화. 목소리 우리가 다 알잖아요. 유명 배우들. 뭐 목소리도 다 얼마든지 목소리, 재현할 수 있는 얼굴 거죠. 재현하는 건 너무나 쉽고 심지어 싸죠. 예.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영상을 하고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분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인데 브래드 피트인 거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고 프랑스였나 영국이었나 이제 당하신 분인데 결혼 네. 브래드 피트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친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다 수입을 해온 거거든요. 근데 예. 브래드 피트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남아공에서 촬영을 와 있는데 다쳤어. 예.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고 막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을 내려고 하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이혼 소송 때문에 내 모든 계좌를 다 묶어놨어.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돼요. 예. 그럴싸하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돈을 좀 보내주면 병원비로 낼게. 그리고 그 병원비로 그럼 막 깜짝 놀라서 이제 돈을 주는 보내주죠. 거죠. 그리고 예.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게 있죠.
아니 브래드 피트는 돈 많으니까 나한테 돈 줄 수 있겠지. 얼마를 주든. 그래서 돈을 송금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아, 달링 덕분에 내가 잘 고쳤어. 그런데 지금 있는 동안에 다리에 또 문제가 생겼어. MRI를 찍어야 된대. 이러면서 돈을 한두 푼 더 갖다 받는 버려야 거죠. 되는데 그걸 계속 돈을 보내주는군요. 실제로 이정재 사회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지금 실제 피해자가 계셔서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연인인 임세령이 재벌인데 재벌의 힘으로 나를 다 갖다 묻고 있어. 이건 로맨스 스캠의 케이스입니다. 절대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닙니다. 절대 현재 예, 상황이 예, 아닙니다. 예.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검색을 해보면 뭔가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속게 되는 이런 이런 어떤 유명인 사칭형 사기가 로맨스 스캠이 많습니다. 여성 상대로 하는 경우 중에 이게 주로 이제 40, 50대, 50대 여성을 상대로 하는 사기는 이런 유명인 사칭 사기가 많고요. 20대, 30대 상대로 하는 로맨스 스캠은 뭐가 많냐면 여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결혼정보 앱, 결혼정보 회사나 아니면 소개팅 앱 예. 같은 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는 가입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들을 그렇죠. 갖춰야 되죠. 예. 그렇다는 근데 사실은 별로 조건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결정사에서 다 조건이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예, 결혼 합니다. 완벽한 결혼 정보 회사라면 조건이 있겠지만 그렇죠. 결혼 정보를 소개해주는 소개팅 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단히 그렇게 검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 어느 정도의 뭐 카드 뭐 이렇게 무슨 주민등록증 이런 것만 받으면 다 해주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위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는 아니고 결혼정보회사를 소개해주는 소개팅 앱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혼 정보 회사는 또 완벽한 결혼 정보 회사는 아니고요. 주로. 예, 그렇죠. 예, 지금 소개팅 앱들. 시중에 있는 결혼정보회사의 말씀은 아니신 거고. 네네네. 예, 결혼 그리고 결혼을 위한 소개팅 앱들 예, 예. 이런 곳에서도 뭐 확실한 사람을 소개한다. 뭐 대학 무슨 뭐 졸업장 이런 거 본인들이 검증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얼마든지 위조가 또 가능한 거죠. 예. 어쨌든 그런 데서 만나서 본인이 뭐 서울대를 나오고 무슨 뭐 어디 뭐 뉴욕에서 MBA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 걸로 프로필을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친해져서 예.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돈 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투자를 잘하는데 내 포트폴리오를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수익률이 높아. 근데 실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투자한 포트폴리오는 아니고 예. 실제로 이제 주식 얼마나 올랐는지를 나중에 비교해서 그냥 표로 만든 거예요. 그것만 보면 굉장히 투자를 잘한 것처럼 본인이 보이겠죠. 그냥 가짜로 속여서 만들 수도 있는 그쵸. 건데 그걸 믿는 거군요. 그렇죠.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구글에 투자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알파벳 이만큼 올랐네.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그럼 본인이 나는 투자해서 잃기만 하는데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네 돈을 불려줄게. 얼마를 보내. 이런 식으로 로맨스 스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 유형을 그래픽으로 만든 게 있는데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좀 보면서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두 번째 쇼핑몰이나 가상자산의 투자, 네. 뭐 통관비를 대납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지금 항공료, 포인트 환전, 자금셋 아니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누가 봐도 이상하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선뜻 돈을 지금 건넸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도 조금 전에 당했지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상황이.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항공료 생활비 등 차용 같은 경우는 예. 한 10년 전에 유행하던 사례예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에는 주로 예. 뭐 이렇게 외국 군인, 여성 군인, 여군, 뭐 미군 이런 사람들이 남자 군인 경우도 있는데 사칭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 유명한 이름도 있습니다. 아마 킴 카스트로라는 분인데 킴 카스트로. 지금도 아마 페이스북에서 아마 이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계정이 몇백 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1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스타일이고 이것도 흐름이 있는 겁니다. 범죄의 흐름이 있어서 예. 지금 여기 보시면 통관비, 배송비, 대납이라든가 포인트 환전 이런 것들은 주로 뭐 쇼핑몰 투자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빠져들어서 그 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환전을 얼마를 해줘라고 들어가면 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또 변호사님 얘기를 듣고 보면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빠졌으니까 그렇군요.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예. 사실은 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있었던 사기 유형이고 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당시에 내가 뭐 나이지리아 왕자다, 사우디 왕자다. 그걸 믿습니까? 그 당시에 믿었죠. 90년대 후반에는 접속 영화 뭐 이런 시대에는 예. 내가 그렇다. 나한테 100불만 투자해 주면 10,000불로 주겠습니다. 이런 걸 믿었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결혼중개 소개팅 앱 네. 이거 말고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나요? 접근
접근 방법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대부분 메이저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예.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에 접근해 있는 모든 수단은 완벽하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요즘에 보고되고 있는 게 당근마켓. 당근마켓이 단순히 중고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지역 그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플랫폼으로도 되게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동호회 활동 같은 곳에서 실제로 동호회에 나오진 않으면서 얘기한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개인 채팅으로 이어지는 경우. 예. 그리고 그냥 아주 쉬운 오픈 카톡방. 예. 오픈 카톡방에서도 그렇죠. 흔히 뭐 불륜 카톡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부녀만 가입이 가능한 그런 불륜 카톡방 같은 곳에서도 요즘에는 로맨스 스캠으로 이어져서 로맨스 스캠과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웹, 휴대폰을 이용한 모든 접촉에는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네. 완벽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으니까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발을 들이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발을 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예. 그래서 조금 누가 봐도 이상한 너무 빠르거나 너무 뭐 속도가 빠르거나 좀 이상한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일단 주의를 한번 할 태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꼭 돈을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 연관된 건 무조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고단수네요. 돈을 주면서 요구하는 거라. 가장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요.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어떤 정상적인 뭐 이자라든가 정상적인 투자라든가 정상적인 노동 수익 이상의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욕심을 좀 줄이실 필요가 세상에 있습니다. 공짜는 없다. 맞습니다. 이걸 항상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범죄 패턴이 많이 다양해졌어요. 일단 패턴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뭐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주로 노년층 사기로 한 지인 사칭, 그러니까 아들, 딸 인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 엄마 뭐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20대, 30대, 40대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 30, 40대. 예. 그러니까 잘 아는,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덜 조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잘 안다는 그렇죠. 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허점을 찔러서 보이스피싱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대 젊은 층을 겨냥한 보이스 범죄도 피싱 범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뉴스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여자친구가 경찰 수사관과 통화하더니 모텔에 들어가 하루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20대 여성 혼자 있는 방에 은행명 등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는 등 보이스피싱 정황이 뚜렷한 상황. 핸드폰 좀 저희가 확인해봐도 될까요? 경찰관 사칭하는 사람하고 경찰관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 여성. 오히려 몰아세우기까지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까지 나서 1시간가량 설득한 끝에 자신이 사기범들에게 속았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전날 검사를 사칭해 여성에게 걸려온 전화.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여성의 통장 계좌가 발견됐다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서 대기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하겠다고 겁박했습니다. 여성은 모텔로 이동해 사기범들의 지시로 휴대전화까지 개통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원격 제어 앱 등 악성 앱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은 당장 구속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경찰은 피해자를 겁박하고 고립시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자, 지금 여성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게 드러난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게 검사, 경찰 같은 공적 기관을 사칭을 하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앵커님 되게 자신만만하신데 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문자가 하나 옵니다.
예. 혹은 가끔은 카카오톡에서 인증됐다는 것처럼 보이는 무슨 검찰청으로부터의 기관 카카오톡 같은 게 옵니다. 아, 저희가 하나 준비했는데 그거 잠깐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장 하나. 예, 영장 돼 있다는 사진. 예. 아, 이런 거군요. 예,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저기 잘 보시면 박석삼님이 써 있는데 저 박석삼님 제가 보면 모든 데 다 써 있더라고요. 박석삼 써 있으면 거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검찰 법무관 담당관인지 법무관인지 법무관 박석삼. 예.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문자 같은 거나 아니면 때로는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뭐 보이스피싱의 계좌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계좌에 지금 압수수색을 걸었고, 예. 압수를 걸었고 너에 대해서 구속을 걸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검사인데요. 지금 이게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단순 모집책이시거나 아니면 잘 모르셔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구속은 일단 안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좀 제 대신에 수사 협조를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검사가 되게 친절하네. 근데 실제로 친절해요. 겁부터 나겠죠. 아, 도대체 나죠. 무슨 일이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의심도 좀 하겠죠. 예. 보이스피싱인가? 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링크를 하나를 보내줍니다. 예. 근데 링크가 실제로 보면 그 검찰청 주소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spot.go.kr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한번 눌러봐요.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검찰청 사이트가 나와요. 검찰청 사이트랑 똑같이 생긴 사이트가 나옵니다.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사건 조회, 뭐 나의 사건 조회,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세요. 혹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생년월일 별로 거부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제 이름을 씁니다. 이름 박기태, 생년월일 뭐뭐뭐 쓰면 영장이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사진에 있는 영장이 딱 나오는데 영장에 제 이름과 제 생년월일이 써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입력한 대로 바로 입력한 대로. 저는 다 해봤는데요. 네. 이름을 뚱뚱땡 이렇게 입력하고 네. 실제로 전화번호 11111 이렇게 입력을 해봤어요. 바로 영장에 영장에 구속하는 사람 뚱뚱땡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고 그냥 내가 입력한 정보를 바로 한 거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저 영장을 보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아까 그 사진에서 지금 보이시겠지만 실제 검사장이 맞나 검색해보면 검사장이 맞아요. 그리고 모든 정보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거 원래 영장이라는 건 강제 수사라서 영장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영장을 보여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검사라고 해도 영장을 와서 집행을 할지언정 나한테 어떤 사이트에서 영장을 보여주면 안 돼요. 제가 넣어서 법적으로. 조회한다고 영장에 보여주는 건 아니군요. 이 자체가 엉터리예요. 처음부터 엉터리예요. 근데 뭐 정보가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알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저거를 보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겠나 생각할 수가 또 없는 게 아까 사이트가 검찰청 사이트랑 똑같다 했잖아요. 예. 그 위에 메뉴들이 있어요. 그럼 메뉴들을 누르잖아요. 그럼 진짜 검찰청 사이트로 가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가짜입니다. 예. 그런데 위에 메뉴들은 다 진짜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야? 라고 검증을 해보고 싶으면 검찰청 왼쪽 상단을 보통 누르잖아요. 예. 누르면 진짜 검찰청 사이트로 가요. 그 다음에 진짜네? 돌아가겠네? 라고 해서 뒤로 가기를 다시 누르면 아까 가짜 사이트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래놓고 진짜라는 거를 확인을 했죠. 그러면은 진짜 아직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뭘 하냐면요. 사람들이 112에 전화를 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의심스러우면 이게 진짜일까? 좀 의심이 많으신 분들은 112에 전화를 합니다. 예. 112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죠. 아까 무슨 검사님이라는 분이 전화 와서 저한테 이런 거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예. 그럼 112에서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름 생년월일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면 네, 그 검사님 수사하시는 거 맞네요. 협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요. 그건 또 어떻게 이미 앱이 깔렸나요? 그렇죠. 링크를 누른 순간에 혹은 링크를 누르고 내가 이름을 조회한 그 순간에 내 휴대폰에 이미 악성 앱이 깔려서 흔히 말하는 캡티브, 그러니까 이미 착취가 된 거고요. 이미 탈취가 된 거고 그래서 내가 거는 모든 전화는 그들에게 갑니다. 그 친구가 받는 거네. 112로 걸든 119로 걸든 금감원으로 걸든 1301로 걸든 어디로 걸든 그 사람들이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무서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경찰 조사 가면 아예 뒤에 써 있어요. 예.
112에 걸었다고 해서 믿지 마세요. 이렇게 아예 대놓고 써 있어요. 경찰서 안에. 보이스피싱 조사하고 가면. 이 정도면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112 전화 걸었다 그랬잖아요. 전화 딱 끊으면 바로 아까 그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112 전화하셨습니까? 112 전화하셨죠. 이제 막 거의 반말로 얘기해요. 약간 하여튼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검사스럽게. 영화의 검사 말투로. 검사스럽게. 예. 내가 너 살려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바로 그 112에 얘기해? 너 안 되겠어. 너 구속이야. 기다리고 있어. 너 딴 데 가면 바로 구속이다. 너 도주다. 안 믿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건데. 그래. 그럼 이제 약간 또 이제 풀어주죠. 예. 그래. 이렇게 의심하는 태도는 좋을 수 있어. 이제부터는 나 믿지. 이제부터는 내 말 다 들어야 돼. 너 지금 있으면 우리 수사관들 너 일일이 네가 걸어서 경찰이 가서 너 지금 구속하러 갈 거야. 집에서 나와.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모텔로 가 있어. 거기서 대기해. 라고 얘기합니다. 저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수칙. 1번 절대로 딴 사람이랑 연락하지 말 것. 2번 계좌 어떻게 할 것. 3번 반성문 쓸 것. 제가 정말 비슷한 사례로 반성문을 막 100장을 쓴 거예요. 반성문을 쓰게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신 지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텔로 가서 이미 반성문을 한 장 쓰는 순간에 이미 들어간 거죠. 이미 이때부터. 그래서 아까 그 영상 보시면 경찰들이 경찰 옷 입고 와도 안 믿잖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검사님이 날 구해주려고 했는데 경찰에 구속하러 왔구나. 내가 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구나. 막 반성을 한다니까요. 안 들어요. 남자친구가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겁니다. 이게 로맨스 스캠으로도 이용되지만 로맨스가 정말 좋은 예가 된 거고 이분 저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자기 전 재산 뜯기고 자기가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한 다 뜯긴 다음에 저 찾아오실 거예요. 회생 가능한가요? 이분 진짜 남자친구가 사람 하나 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 이미 본인이 어디 모텔에 가면 반성문을 한 자라도 쓰면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라는 게 내가 믿었던 거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이 다음 질문이 여성을 모텔로 가라고 하면서 겁박하고 고립시키는데 왜 의심하지 않고 고지고대로 말을 들은 걸까요? 이거 지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따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휴대폰을 너무 믿어요. 내 휴대폰.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휴대폰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정보, 여기서 내가 전화해서 통화한 내역 이런 것들을 너무나 믿고 내 모든 생활은 내 스마트폰에서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탈취하는 순간 나는 사회적으로 이미 완벽한 좀비, 완벽한 이 사람들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당신의 스마트폰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피해를 입었어요. 네. 로맨스 스캠은 앞에 피해를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고 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구제라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이겠죠? 구제라는 게 첫 번째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다는 입장이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서 휴대폰에 이제 앱 같은 거 깔아가지고 이제 좀비 만들었던 것들 지우고요.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막 피해들이 일어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한데 한 2, 3년 전만 해도 내가 보고 있는 내 휴대폰 안에서 막 대출이 막 일어납니다. 안 먹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요즘엔 보안이 조금 낮아서 이렇게까지는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내 이름으로 대출이 막 일어나고 실시간으로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이 막 사용이 됩니다. 이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신고하시면 경찰을 통해 그리고 은행들을 통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가져가서 이걸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가능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걸 토대로 내 계좌나 이런 것들이 보통 범죄에 이용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피해당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피의자가 되고 심지어는 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막는데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걸 토대로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내가 빚져서 생긴 문제들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없애줄 수 있는 거죠. 정부가 없애라고 명령해 줄 수 있는 명령을 거죠.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두 개는 확실히 가능한데 세 번째 문제, 그러니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 점에서는 사실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일부는 가능합니다. 일부는 가능한 게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입금을 한 시점에 좀 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하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계좌 정지, 계좌 동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아직 돈을 빼가기 전의 상태라면 계좌 동결을 바로 경찰에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계좌 동결을 해서 이 안에 묶여 있는 돈을 내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입금한 계좌, 그러니까 뭐 단순 모집책인 경우도 있고 이 경우가 뭐 피해자인 경우, 다른 피해자인 경우도 있지만 이 예.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소하는 방식을 통해서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회수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이제 피해를 당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 뭐 한 2, 3주 뒤에 깨달았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회수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네. 그러니까 제가 입금한 계좌에 통장에 돈이 없으면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입금한 계좌, 그 입금한 계좌가 다시 입금한 계좌 이 몇 개 단계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한국은행 계좌로 남아 있으면,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남아 있으면 동결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도 법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동결이 가능합니다만 예. 여기서 넘어가서 이게 이미 가상자산 뭐 무슨 지갑으로 들어갔거나 이미 현물이 돼 있거나 이미 외국에 알 수 없는 은행 뭐 세이셸 어디 이런 데 은행으로 들어갔거나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동결이 어렵고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있습니다. 네. 부패재산 몰수법.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한테 돈을 좀 정부가 어떻게든 찾아주려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최초 입금한 계좌에 돈이 없이 이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미 돈이 빠져나갔다면 이 법으로도 돈을 돌려받는 게 불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의미가 없는 거냐? 예. 아니요,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예. 왜 대단히 의미가 있냐면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 첫 번째는 내가 고소한 사람만 원래는 동결을 시켜줬어요. 예. 근데 이 경우는 경찰이 수사하다가 예. 애매하면 일단 묶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네. 예. 애매하면 이거는 애매하다는 말이 이거는 범죄 수익이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예. 묶을 수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일단 정황은 증거는 있어야 되겠지만 되고 예. 고소가 없어도. 고소가 없어도. 예전에는 고소를 하고 본인이 피해 신고를 해야만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 수사하는 진행 과정에서 일단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내가 2, 3주 뒤에 알아차리고 한 달 뒤에 알아차려서 그때 고소를 하더라도 이미 동결이 돼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이게 보이스피싱에만 적용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을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예.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금융형 사기라든가 이런 경우라면 원래는 안 됐는데 이런 금융형 사기라든가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도 일단은 동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보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빠르게 신고하시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맞다. 빠르게 신고하고 빠르게 대응하라.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강령이라기보다는 두 번째는 현재 법이라든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 그것도 좀 알아달라.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을 있다. 하고 있다. 네. 자, 그럼 보이스피싱은 그렇고 로맨스 스캠은 지금 피해를 당해도 일단 본인이 보낸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이 구제 방법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예.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예. 기본적으로 모든 돈을 다 이렇게 묶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명백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바로 계좌 동결이라든가 이제 뭐 환수 조치가 가능한데 예. 사기의 경우에는 이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입증해야만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사기에 해당하니까. 네. 근데 그렇죠. 로맨스 스캠은 말 그대로 사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상습이 아닌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회성인 경우가 많죠. 1, 2회성인 예. 경우가 많아서 이건 상습성을 입증을 못해서 예. 바로 동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예. 다만 이번에 나온 법안으로 일단 동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제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국회를 통과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좀 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졌다, 네,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국회에서도 아마 의원님들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보호 대상도 조금 더 넓혀서 예.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게 보이스피싱은 좀 더 원활한데 사기 예. 같은 경우는 상습성이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 이 부분도 조금 더 개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두 가지 좀 더 여쭤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캄보디아 범죄단지 이슈가 됐었잖아요. 지금 네네. 거기 그 범죄 조직들도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네. 로맨스 스캠으로 지금 돈을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해외에서
국내를 공략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대부분 해외에서 국내를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외국인일 수도 있고 한국인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해외에서 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부패재산 수법이라든가 이런 법들 때문에 국내 계좌 등을 이용하면 막힐 수가 있고 그게 국내 서버나 이런 것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이제 구속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외국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가 사실 굉장히 핫했던 거고요. 로맨스 스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폭증했어요. 그러니까 몇십억 대이던 게 거의 한 5, 6년 만에 1,600억이 된 거예요. 지금 1,600억 정도. 그게 제가 실제로 보면 올해 작년 그러니까 25년, 24년 이때 폭증하기 시작했고 이런 범죄 대부분이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런 종류의 사기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게 필리핀이거든요. 필리핀을 주로 이용해서 벌어졌던 사기들이 사실은 현재는 캄보디아로 옮겨가 있는 상태이고 또 캄보디아가 화제가 되면서 주로 또 이제 라오스라든가 베트남, 미얀마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연루된 피의자들이 지금 국내로 강제 송환되고 구속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피의자이면서 일부는 또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앵커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한 2분 정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를 또 마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경찰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모두 다 알고 간 거 아니냐, 그렇죠. 피의자에 가깝지 맞습니다.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제 입장에선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를 가리기가 애매한 것이 정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거의 주범이나 다름없는 국내 조직 거의 총책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캄보디아 한번 여행 가라고 해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요. 가게 된 과정에서도. 그래서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뭐 1,000만 원짜리 고액 아르바이트 이래서 이제 제대로 모르고 가서 그렇게까지 불법적인 줄 모르고 뭐 짝퉁 수입 이 정도인 줄 알고 갔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우들도 이 중간에 있겠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요. 또 중요한 건 가서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가 또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고 이 답만 제가 드리면 현재는 지금 특별 계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고 계신 분들이나 주변에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현재는 본인이 자수를 통해서 굉장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수를 해야 된다.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이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자수하면서 신고하는 이 절차를 거치시면 처벌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이 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자세한 얘기를 듣는 걸로 하고 자 마지막으로 30초 안전 챌린지 요것만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제가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지금 한 2번 걸렸을 것 같습니다. 자, 걸리지 않게 예방하고 싶다면 자 이것만은 조심해야 된다. 30초 안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앞에 보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휴대폰을 믿지 마세요. 본인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서 거는 전화, 내 앱에서 나오는 내용 이런 것들이 본인의 세계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휴대폰이 캡처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절대 믿지 마시라. 그리고 항상 더블 체크를 생활화하라. 그리고 사이트 주소 같은 걸 면밀히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 같으면 의심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욕심을 과도하게 내가 가지는 걸까라는 걸 의심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너무나 좋은 정보가 되는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저도 지금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듣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혜태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